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독일 통일교원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차례에 걸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드렸고, 지금은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 안보 환경, 통일 여건 이런 거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그 북한 그 핵무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형태의 그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여기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방치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자, 우리 하여튼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협상에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못 막은 이유, 북한 핵무장을 못 막은 이유, 총체적 부실 관련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는 이제 먼저 역대 정부가 북한 핵 문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북한 핵 개발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수집 시스템,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정부 또 국가 내 모든 그 기관 내에서, 해당 그 관련 기관 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 기관 내에서 그 어떤 이런 융합 체계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 그 핵 개발 실태에 대해서 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 수단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 개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파악에 대해 실패를 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핵물질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자, 북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파악해낸 그런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제 팩트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플루토늄을 북한이 이제 추출했다. 그러니까 스펜퓨얼 5메가와트 그 영변 원자로에서 그 스펜퓨얼을 추출해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1992년 IAEA 그 임시 사찰에서 IAEA 사찰단들이 이제 그 폭로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그 IAEA하고 Safeguards Agreement를 맺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그 Initial Report, 최초 보고서를 좀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IAEA 인스펙터들은 과연 이런 북한 핵시설들이 지금 현재 이 최초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그 문제를 이제 사찰하기 위해서 임시 사찰을 이제 6차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북한이 이미 스펜퓨얼을 리프로세싱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이런 정보를 이제 끄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플루토늄을 이제 추출했는데, 그것은 이제 파우더 폼이기 때문에 직접 핵무기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성형 제작을 해야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플루토늄 피트다 하는 건데, 이 플루토늄 피트까지 지금 이제 제작을 했다, 이거를 자, 우리 정부가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지그프리드 헤카가 2004년 1월 달에 직접 가서 목격을 하고, 이것을 BBC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 기폭장치 개발하는 것도 이것도 저희는 몰랐지만, 그러나 2005년 2월 달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다음에 중국 측에 그 통보를 했다. 이것이 이제 2005년 7월 29일 날 러시아 인텔팍스 통신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북한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현재 2002년 10월 달에 그 당시 그 동아태 차관보다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또 폭로가 됐다. 그러면서 98년도부터 이제 파키스탄의 그 칸 박사가 한 20여 개 P1P 원심 분리기를 북한에다 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핵 합의에 따라서 우리 서방 진영은 자, 북한의 2개 경수로를 지금 현재 지원하기로 했고 이 건설 바로 착수 직후에 북한이 이와 같은 그 HU탄, 고농축 우라늄탄을 그 개발하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10월 달에 바로 이 제프리 테카 교수가 이것도 또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끼어들어서 뭐 밝혀낸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은 2005년 2월 달에 자, 우리는 핵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지 스스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핵실험 선포 2006년 10월 3일 날 우리 핵실험하겠다 하는 것도 북한이 이제 전부 선언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 핵 개발 관련해서 핵무장 관련해서 지금 정확한 그 정보를 지금 우리 정부는 추출하는데 그 실패했다. 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손 놓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3차 핵실험을 했는데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이 플루토늄탄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했는지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북한 핵 위협의 그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못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탑재 그 월헤드 만드는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 정부가 북한 핵 문제 그 본질을 간과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 최대 피해국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역대 한국 정부는 자, 지금 현재 당사국인데 그 당사국으로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로부터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문제로 그 귀착이 되고 한국은 핵무장은 북한의 그 위협 속에서 인질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1차 북한 핵 위기가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정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당시 YS 때 자, 먼저 핵사찰하고, 특별사찰. 그러니까 지금 미신고 시설에 뭔가 너희들이 핵물질을 좀 감춰놨는데 국제사회가 그거를 지금 지탄을 하는데 먼저 특별사찰 하자. 스페셜 인스펙션.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김영삼 정부의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94년 6월 달에 이제 클린턴은 자, 여러 가지 그 방도를 강구를 했지만 안 되니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 할 수 없다. 정밀 타격하겠다. 북핵 시설에 대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걸 하겠다 그래서. 레이블 더 시네리오 5016 그래서 약 한 756개 그 목표물을 이미 선정을 하고 B2 F117 그 폭격기로 이제 때리기로 6월 14일 날 전부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US 대피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북 핵시설의 제한적 타격을 위해서 이제 주한미군도 그 증강하려고 그랬고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임스 레이니 미 대사를 불러서 강력 항의를 하고 결국 클린턴은 이제 폭격계획을 좀 철회했다. 그 당시 뒤에 나온 얘기는 이제 클린턴이 이 계획을 만약 이제 실천할 경우에 약 한 100만 명의 그 한국인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2008년 4월 2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미 대사하고 그 대담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내가 클린턴 그 계획을 괜히 말린 것 같다. 그 북북 계획을 말린 걸 크게 후회하면서 만약 안 말렸다면 지금쯤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 대사하고 대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위키릭스로 전부 폭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간과했거나 아니면 왜곡했거나 그런 성격을 그런 그 성향을 보여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로지 그 남북관계 개선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6.15 선언에도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측 연합체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이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얘기를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북한 핵 개발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얘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저 경제 원조 외부로부터 그다음에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방 세계가 경제 원조나 안전 보장을 제공했을 경우에 북한은 당장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그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2000년 초에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특사들이 정상회담 사전 조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그 당시에 고농축 우라늄 거치제형 원심 분리기 제작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핵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언급을 보면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이용됐던 얘기 이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또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제 대통령 관두고 나서 핵실험 이거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을 그저 옆에서 방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차 이제 북핵 위기가 파생을 했죠.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이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핵 문제는 육자회담 틀 내에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 저지 실패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북한은 이미 이제 플루토늄탄도 만들고 고농축 우라늄탄도 이제 개발을 했다. 육자회담 이걸 뭐 한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나 국제 레지임으로서 이제 검증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재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하다 한계를 노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핵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고 그러냐면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거 일리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내가 가만 들여다보니까 쟤도 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로 지금 체제 경쟁도 안 되고 이거 외에는 지금 이제 버틸 재간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10월 9일날 2006년 10월 9일날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핵실험하고 나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도대체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측근 중에 안보 가정교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핵실험을 했는데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핵실험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 선언 2005년 5월달에 했다 그랬죠. 핵보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2월달에 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핵실험 단행한 상황에서 노무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질 않았다.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다, 위급하지 않다는 거. 지금 핵실험을 했으면 핵무기를 만든다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 전술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상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북에 대한 이제 제재 언급, 자, 지금 현재 생션을 가야 된다, 이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하면서 발끈 화를 내고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이다. 이러면서 노무현은 북한 핵개발에 마찬가지로 김대중과 같이 방관자로 남아있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이가 직접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자 너들 입장을 변호해 왔다 이런 얘기를 직접 평양 가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언급 내용이 다 사실인 겁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비핵 개방 삼천 그리고 그랜드 버긴 일괄 타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북 그 핵 정책의 그 핵심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이제 핵 프로그램을 폐기를 하면은 자, 국제사회는 너들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명박 때 이제 2차 북한의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서 강경정책으로 5.24 제재조치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핵개방 3천 이 얘기는 자, 너희들이 핵 포기하고 개방을 만약 할 경우, 우리가 너희들 주민들 그 평균 소득 3,000불 이거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북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반통일 선언이고 그다음 반동적 그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선비핵화 후 교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류 협력하자 그런 얘기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북한이 3차례에 걸쳐서 3차, 4차, 5차 그 핵실험을 단행했고, 그 다음에 대북 그 신뢰 프로세스, 한반 통일 대박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을 다뤘는데, 그러나 그 핵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먼저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그 중심을 잡고 본질을 알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이 핵 문제 관련해서 완전히 먼저 너희들이 옷을 다 벗어라. 그래야 해결책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꾸 응하지를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북한 빼고 5자 회담, 6자 회담에서 이제 북한 빼고 5자 회담 제의하면서 어떤 형태로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그와 같은 그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 때는 컨셉은, 자, 이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여러분 전부 다 최근에 일어나려니까 다 기억하시죠. 확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전부 이제, 갔더니, 정의용이도 그때 갔더니,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전부 사주를 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핵 위협이 제거될 거다. 이런 그 컨셉이. 그러면서 국제사회에다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냐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유엔으로부터 또 미국, 일본, EU, 이런,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엔으로부터는 9개의 그 생션이 부과돼 있고, 이런 그 대북 제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걸 좀 완화시켜라. 단계별로 그러면서 천천히 해결을 하자. 그런 얘기. 그런 컨셉을 이제 문재인이 갖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프라이어티 넘버 1이다. 이 국정 과제 중에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문재인은 지금 현 정부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입으로는 립 서비스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북한 주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 핵무장 이후에 안보 대응 조치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북한 2006년 10월 9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거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1차 핵실험을 하기 전하고 핵실험을 한 후하고 완전히 북한 핵 문제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핵실험 전에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그 핵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저지할 건가? 여기에 지금 포커싱해서 우리가 북한을 몰아세워야 되는데, 자, 이제 2006년 10월 9일 이후에는 핵실험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면 핵실험 이후에는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이제 핵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저지할 건가, 여기에 포커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자, 이런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야말로 무용지물 그 짝대기로 만들 건지 이걸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만약 그런 억제 대책이 가용하지 않다면은 이것이 서울 상공으로 날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터지지 않도록 자, 우리가 디펜스를 할 건지 방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방어도 실패를 하고, 그럼 예컨대 여러분 머리 상공에서 이 핵무장이 터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프로텍트 할 건지 방어할 건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노무현 정부는 어떤 정도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자,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를 2012년 4월 중에다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했어요. 자, 자주국가로서 지금 작동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미군이 전시작동권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엄청난 북한 그 핵무장 위협으로부터의 억제 효과를 갖는 그런 수단이라는 걸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실험 이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과 개성에서 이제 SCM 공동 합의문이 있는데, 여기다 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이 조항을 또 삭제를 하려고 그래. 핵우산 제공, 이것도 억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것도 삭제하려고 한다. 지금 이제 웃기는 짓거리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핵무장의 대응책,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억제, 방어, 프로텍트, 방호,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짓거리들만 해왔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2차 핵실험 이후 이명박 정부 조치를 보면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육자회담에서 전부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핵실험 이후에, 자, 보니까 이 심상치 않다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이거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2012년 4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자, 15년 12월로 좀 밀어놓고, 그 다음에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해가지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WMD,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 해상에 이제 감시 통제 이런 것들도 봉쇄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컨셉 이 프로그램에 우리 정부 레짐에 우리 정부가 이제 참여하기로 선언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권 교체만이 해답이다 해서 통일 정부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북한 핵무장 대응책 억제하고 방어하고 방어하는 이 강구한 데는 미흡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3차례 거쳐서 핵실험이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전자권 전환 여부, 이거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연결하자. 2014년 10월달 SCM 때 이제 한미 간에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방어대책으로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자, 이 결정을 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러나 이 억제대책, 전자권 전환 여부 이거를 좀 늦춰놓고,
그다음에 서스펜션 한 거는 잘한 건데, 그러나 또 다른 그 수단인 전술핵 재반입 이런 논의는 지금 하지 않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 13년도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펜타곤을 중심으로 거론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불을 지피질 않았다는 것이죠. 저쪽에서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울고 해야 무슨 대응책이 나올 텐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손 놓고 전부 딴짓거리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저 줄려다가도 저놈들이 안 오는데 뭘 해가지고 흐지부지 됐다는 겁니다. 요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조치.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자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달에 SM 때 이미 다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 서 국방장관은 내 임기 중에 이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전시작동권 이 전화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난관보다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예컨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이런 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전자권 전환에 따르는 어떤 한반도의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이제 환수 연도를 결정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그 컨트롤 타워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거죠. 우리 국정원은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1차 핵실험을 했는데 2000년 10월 9일 날 오전 10시 35분 했는데 30분 전에 국회 정보위가 열렸어요. 여기서 정보에서 북한이 10월 3일 날 핵실험 한다고 그랬는데 핵실험 징후가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국정원 당국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30분 있으면 핵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 징후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 국정원도 지금 전혀 북한 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실험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핵실험을 했는지 그 장소를 이제 규명하는데, 최초는 무슨 화대군 무수단리 환경북도 발표했다가, 그 다음 무수단리에서 48km 떨어진 김택시 상평리를 수정을 했다가 이런 쇼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키감,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KSRS 원주에 있는 그 지진파 관측소를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봤더니 좌표를 찍어 보니까 1차 핵실험 위치가 동해바다에서 했다는 게 나왔어요. 1차 동해바다에서 핵실험을 했다. 김책시 근처에. 그 다음에 4일 후에는 화성군으로 바꿨다가 또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약 한 9일 뒤에 가서 이제 길주로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실질적인 그 핵실험 관련해서 관장해야 될 그런 정보, 그런 그런 기관들이 이처럼 허술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미국은 WC-135, RC-135 그 정찰기를 동해바다에다 띄웠고, 일본조차도 T4 훈련기를 개조해서 정찰기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동해상공에서 핵종을 탐지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탐지됐고. 그러나 그 당시 우리 한국은 핵종 탐지 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월 3일날 이제 우리가 핵실험 하겠다 북한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이 이제 우리가 그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파티클 탐지할 수 있는 사우나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너희들한테 빌려주겠다 해서 고성 근처 통일전망대에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논 133을 우리가 전부 포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그런 탐지 기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융합 체계가 부실하다 이 얘기는 참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 기관들을 들여다 보면은 자, 우선 우리 외교부는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이제 북핵 외교 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 과가 있고 정책과 협상과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끼하는 일이 뭐냐면 자, 북핵 뭐 이런 전부 다루기는 하는데 그러나 북핵 개발을 저지를 위한 이제 국제공조 이 계약 이제 전문을 통해서 각국 무슨 핵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대담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밖에.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 공조를 구축하고 이런 데서는 그 기능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무장 관련해서 북한 내에서 모든 어떤 일들이 상세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지금 현재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방부나 국정원도 마찬가지. 이 태스크포스 수준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책과 합참 정보부 전략무기과, 그 다음에 카이다 이 연구소고, 자, 국방 차원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 이거는 이제 미군하고 협력해서 사진 정도, 받는 정도고.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는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핵실험 탐지 관련해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상청, 키감, 킨스, 카이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 핵 활동 탐지 분석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셋업돼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종 탐지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키감은 이제 KSRS 원주에 있는 지진파 관측소를 이제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상청이 이제 지진파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통제 기술원 카이낙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대로 셋업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예컨대 북한은 이제 핵실험 통해서 어떤 핵물질을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알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정보 수단도 대단히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백두 근간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휴전선 인간의 이제 대북 감청 부대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9.19 합의 이후에 이제 이런 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핵실험 등 고급 전략 정보 이런 획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목적 인공위성도 지금 띄우고 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한반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24시간 풀 가동하기 위해서는 적에도 군사위성 루페 이런 것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고급 휴민트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캘 재간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